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제가 군대 다녀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한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한참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신세를 진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형님은 아주 우연찮게 알게 된 형님이기는 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근처에서 자취하던 친구들은 취직이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유학이다 뭐다 해서 다 동대를 떠났는데 그 형님은 동대에서 터를 잡고 있던 형님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친구들보다 훨씬 자주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금 오지랖 넓은 성격이 장점이기도 했고 단점이기도 했던 형님이었어요. 형님도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라서 저를 경제적으로 도와준 건 아니었지만 당시 직장이 없어 고생하던 저한테 반찬도 이것저것 해다 주시고 하루는 쌀이 없다니까 집에 가서는 남는 쌀 반포대를 직접 들고 와서 주고 갔어요. 그런 식으로 밥 굶지 말라고 하면서 저를 잘 챙겨주던 형님이었습니다. 어느 날엔 형님이 저한테 너는 무슨 회사를 가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백수 생활을 하고 있냐고 물어왔어요. 제가 당시에 딱히 직장을 못 구해서가 아니라 돈도 잘 쳐주고 조금 이름 있는 회사에 다니고 싶어서 취직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저한테 지금 네가 그런 거 가릴 때냐면서 일단 나중에 옮기더라도 당장 일할 수 있는 회사부터 찾는 게 먼저라고 저한테 핀잔을 주더군요. 그러다가 형님이 지금 형수님이 다니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지원해보라고 말해서 저도 그냥 될까 싶은 마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합격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GI 교대로 출근하는 일이었는데 일이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통근버스가 집 근처까지 와서 교통비도 따로 들지 않고 출퇴근이 어렵지도 않았고요. 첫 월급이 들어왔는데 수령액이 생각보다 넉넉해서 첫 월급을 탄 그날 바로 갖고 싶어 하던 차를 한 대 계약하고 왔습니다. 차 키를 받은 첫날에 형님에게 연락해서 차 샀다고 시승식 하자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또 오지랖을 부리면서 이제 막 첫 월급을 탄 놈이 무슨 자동차냐면서 저를 나무라더군요. 지금이야 그 심정이 이해가 가고 저도 동생이 있었다면 똑같이 행동했겠지만 그때는 남이사 무슨 상관이냐며 뭘 그렇게 오지랖을 부리냐 싶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칭찬을 받으려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괜히 욕까지 먹은 것 같으니 욱하는 마음에 형님에게 내가 내 돈 벌어서 쓴 건데 뭐가 문제냐고 형님이 차 사는데 보태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서 산 것도 아닌데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은 그런 저의 행동에 크게 실망한 듯 그러냐고 말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으셨고 한참 성질을 내고 있는 제 앞에서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면서 그동안 괜히 미안했다며 차에는 타보지 않고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형님하고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걸 알았지만 그때도 저는 잘못한 거라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저를 그렇게 챙겨주던 형님이었으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그런 말을 꺼낸 것일 텐데 그 마음도 그 당시에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선뜻 제가 먼저 나서서 형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 차를 갖고 싶어 했기도 하지만 차를 산 이유 중에 하나가 통근버스가 10,000원이 되었을 때 부득이하게 서서 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며칠 안 된 출근길이었지만 제가 버스를 탑승하는 위치가 아무래도 중간쯤에 있는 정류장이기 때문에 버스가 이미 10,000원인 상태일 때가 허다했거든요. 10,000원 버스에서 힘들게 서서 가는 형수님을 보고 나서 제가 차를 사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기도 했거든요. 형수님 고생시키지 않고 출퇴근을 자차로 직접 하려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 차를 왜 샀냐며 화를 내시니 내 마음도 몰라주는 형님이 믿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연락이 끊기게 되고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낸 지 1년이 훌쩍 넘어버린 언젠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차를 구매한 이후로는 통근버스는 정말 어지간해서는 타지 않았어요. 차 유지비가 많이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예 저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름 즐겁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주간 근무가 끝나고 야간 출근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콧노래 흥얼거리며 차로 가고 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제 차 앞에다가 그것도 사이드까지 걸어놓고 주차를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차 유리에 있는 연락처로 차 빼달라 전화를 걸어도 도무지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 이 차주가 나타나는 걸 기다렸다가는 회사에 지각을 해버리겠다는 생각에 고민하다가 통근버스로 몸을 돌렸습니다. 속에서는 열불이 나고
차 대놓고 잠수 타버리는 사람들을 향해 속으로 욕을 엄청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버스 타는 걸 싫어하기도 하지만 야간 출근 버스는 정말이지 그 중에서도 최악의 경험입니다. 피곤해 지쳐있는 사람들 얼굴에는 생기도 없어요. 다만 아침에 출근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적은 편인데 그나마도 편하게 가려고 사람들이 자리 하나씩 차지해 앉아서는 빈자리에는 괜히 안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것 같은 커다란 가방 하나를 좌석에다 올려두고 나는 혼자서 앉아서 갈 테니 방해하지 말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는 것처럼 있거든요. 그날도 버스 안은 혼자 앉은 사람들로 만원인 상태였는데 버스 뒤쪽쯤에 바퀴가 있는 자리에 마침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혼자 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버스는 출발했고 다음 정류장에서 다른 출근자를 태우려고 차가 멈춰서더라고요. 다행히 버스는 이미 좌석은 다 차 있는 상황이었고 다음 정류장 출근자들은 앞에서부터 혼자 앉아서 편하게 가려던 녀석도 옆자리부터 먼저 채워져 나가겠다는 생각에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똑같이 방해받지 않으려고 가방을 창가 쪽 자리에 던져두고 복도 쪽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고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상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차를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누군가가 제가 있는 거의 맨 뒷자리까지 와서는 제 어깨를 툭툭 건드리더군요. 깊은 잠에 들은 척을 하고 유지부동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퀴가 있는 쪽 창가 자리는 그 높이 때문에 오히려 다리가 더 불편한 자리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제 어깨를 계속 건드리더라고요. 숙이고 있는 고개로 눈을 흘긋떠서 누가 자꾸 내 옆에 앉으려 하는 건가 보니 치마를 입고 있는 여자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발등이 새하얀 게 왠지 모르게 얼굴도 이쁠 것 같아서 차라리 땀내나는 남직원들보다 여자가 옆에 가는 게 더 낫겠지라는 생각에 잠에서 급하게 깬 척을 하고 자리를 양보해줬습니다. 그런데 옆에 탄 그 여직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형수님이었어요. 난감한 표정을 하고 있길래 보니 별로 많은 사람이 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버스 안은 이미 만원인 상태가 되어버렸더군요. 이러나 저러나 빈자리는 제 옆자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형수님을 옆에 앉혔습니다. 형수님이라서 불편했을 뿐이지 형수님은 정말 예뻤어요. 남직원들이 재미로 하는 여직원 인기투표에서도 거의 항상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미인이었습니다. 눈이 좀 찢어지고 작은 편인데 그걸 눈화장을 화려하게 해서 커버를 하고 다니고 그 외의 모든 외적인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몸매가 훌륭하다는 게 주변 남직원들의 평가였습니다. 야간에 출근하는데도 화려하게 한 화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형님과 사이가 틀어진지라 불편한 게 있을진데도 형수님은 제게 눈웃음을 치면서 인사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던 게 그 와중에도 제 기분을 맞춘다고 형님 이야기는 한 개도 하지 않으셨어요. 거의 형님하고만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형수님하고는 그렇게 친하게 지낼 기회는 없었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교류가 없었습니다. 통근버스에서 1시간 남짓 대화를 나눴는데 말도 잘 통하고 의외로 저랑 코드가 맞는 게 많았습니다. 형님의 여자라는 걸 아예 배제하고 본다면 정말 매력적인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헤어졌는데 무언가 강한 여운이 남더라고요. 야간 근무가 끝나고 통근버스가 뜨기까지 시간이 좀 붕 떠서 회사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복도에서 형수님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어차피 집에 갈 때도 같이 앉아서 갈 것 같아서 형수님한테 옥상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같이 버스나 기다리자고 했죠. 형수님도 흔쾌히 알겠다고 저를 따라왔습니다. 캔커피를 2개 뽑아서 형수님이 기다리는 난간 쪽으로 걸어가는데 형수님이 제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침 햇살을 맞아서 그런가 형수님이 엄청 눈부셔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형수님의 짧은 단발머리와 치마 때문에 더욱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고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형수님에게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형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앞으로 여자를 만난다면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옥상 너머로 통근버스가 들어오고 있는 게 보여서 형수님한테 버스가 온다고 이만 가자고 했습니다. 형수님이 저에게 캔커피를 사주셨으니 자기가 버리겠다고 하면서 제 손에 쥐고 있던 빈 캔을 가져가는데 어쩌다 보니 손이 맞닿았어요. 그 순간에 진짜 제 몸에 무슨 번개처럼 전율이 오고 곧바로 형수님을 쳐다봤는데 형수님도 제 손 위에 손을 올리고 있는 상태로 무언가 갈망하는 듯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느샌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형수님과 저희 입술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정신이 들어서 버스 타러 가야지 하고 어색하게 버스로 뛰어갔습니다. 형수님과 버스 안에서 나란히 앉아 퇴근을 했습니다. 아까의 여운이 남았는지 형수님이 옆에 앉은 제 손을 잡아오더라고요. 주변에 누가 볼까봐 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날로부터 형수님하고는 형님에게 말하지 못할 관계가 되었습니다. 형님은 아침에만 출근하니 야간 출근을 하는 날이면 저는 형님의 집으로 가서 형수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3일의 이틀꼴은 항상 형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기는 했지만 형수님이 저를 대하는 자세나 저를 위해 해주는 여러 가지들만 봐도 그런 마음이 사라질 정도로 황홀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형님이 없는 집에서 혹은 제 차에서 때로는 저희 집도 모자라 회사에서까지 형수님을 만나는 모든 곳이 바로 데이트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 다른 마음으로는 저가 하는 일에 일일이 잔소리를 해가며 저를 그렇게 우습게 보던 형님의 여자를 제가 뺐었다는 그런 우월감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고쳐먹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야간 근무를 출근하기 전 아침부터 형수님 집에서 둘이 꽁냥꽁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형님과 형수님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지 평소 때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는 형수님 때문에 아주 고생이었죠. 출근할 시간이 다가와서 하던 걸 마무리하고 씻고 나와 출근 준비를 하려는데 허리를 삐끗한 건지 몸을 수그릴 때마다 약간씩 통증이 있더라고요. 형수에게 파스 같은 거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 방 서랍에 있을 테니 한번 찾아보라고 말하곤 형수님도 출근 준비를 하러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나 형님 방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하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파스를 찾기 위해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제 이름이 적힌 편지 봉투가 한 장 있더라고요. 보면 안 될 걸 알지만 그 상황에서 편지를 안 열어보고 베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편지에는 형님이 저에게 써내려간 편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과 함께 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차마 전하지 못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눈물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워낙 서툰 내용의 편지라 감동적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형님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출근길에 형수님에게 이제 그만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과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고요. 이해심 많은 형수님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저와 형수님이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고서도 과연 형님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물론 형수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했다간 제 마음도 마음이 아닐 것 같다고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남자답고 옳은 선택을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형님에게 형수님과의 관계를 들키진 않았지만 형님과 저의 관계는 결국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형수님의 말대로 회사에서 가끔씩 마주치는 형수님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것만 더 심해져서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나와야만 했죠. 이내 다른 회사로 옮길 수는 있었지만 형님의 말대로 직장이 없던 몇 달간 유지비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아무튼 언젠가 형님에게 용기 내서 사과할 날이 온다면 꼭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형수님과 있었던 일 말고 제 고집을 부렸던 일에 대해서요. 싸우다 보니 제게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충격이 커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이 됐는지 숨만 겨우 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고민을 공유하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올해 30살이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동갑이고 가정주부를 하고 있었죠. 아내와의 첫 만남은 5년 전 일이었고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죠. 그날 저는 약속 장소인 강남에 있는 술집으로 가게 되었고 약속 시간보다 많이 늦게 도착을 해서 저는 급히 들어갔죠. 가게 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 난장판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앉아있다가 축하만 해주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은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술집의 문이 열리더니
정말 여신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명품 댁에다가 고급스러운 복장이 기티가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였는지 그때 그 시끄러운 와중에도 몇몇 남자들은 저처럼 조용히 쳐다보고 있다라는 걸 느낄 정도였죠. 그때 저는 바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술집에는 저희 테이블 외에도 다른 손님들이 앉는 테이블이 많았었기에 저는 속으로 제 친구의 생일 파티에 온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바람은 현실이 되어주었고 그 여성은 제 친구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더니 제 앞쪽으로 와서 앉더라고요. 저는 낯선 사람들이 많은 자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처음에는 조금만 있다가 얼굴만 비추고 바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기는커녕 혹여나 제자리에 누가 앉을까 봐서 화장실도 단 한 번도 안 가고 저는 그 술집에서 자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때 당시 저는 나름대로 여유가 넘치는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재력 덕분에 항상 부족함 없이 살았었고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부모님의 힘을 빌려서 외제차를 사서 타고 다녔었죠. 그래서 그때는 철이 덜 들었었죠. 뭔가 여유가 넘치는 척 있어 보이고 싶어서 저는 일부러 테이블 위에 차키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주 앉았던 회관은 차키를 봐서 그랬던 건지 제게 호감이 있어서 그랬던 건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여유가 넘쳐 보여서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쪼록 그녀는 딱히 직업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모델 활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모델이라고는 패션 모델이나 레이싱 모델 뭐 이런 거를 생각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전문적인 모델은 아니었고 SNS에서 제법 인기가 많았는데 광고 회사들이 화장품이며 옷이며 가릴 거 없이 가끔 홍보를 제안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용 후기 같은 걸 남기는 그런 프리랜서 개념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결혼 후 들어보니 잘 벌 때는 월 500 이상 대기업 직원만큼도 벌어봤었고 못 벌 때는 월 100만 원도 못 벌 때가 있을 정도였으니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았었더군요. 그래서 그녀와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약간 욜로족의 마인드가 강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욜로족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미래 걱정은 접어둔 채 당장 현재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생기면 저축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대부분의 돈을 지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건지 제가 여유가 많았었던 편이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녀가 왠지 자유로워 보였고 뭔가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죠. 아무튼 그날 저희는 서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고 따로 약속을 잡아서 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외모도 외모지만 성격도 제가 꿈꾸던 이상형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남자답게 먼저 고백을 했고 저희는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이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해야 될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녀가 원하면 뭐든지 주고 싶었고 기질은 생각조차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카드로 미친 듯이 돈을 써댔고 아내는 그런 나날을 보내면서 행복에 겨워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느라 따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의미한 대학생활과 군생활 이후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아무튼 저는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평생을 함께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결혼을 시작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지원 아래에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만난 뒤로부터는 결혼 전에 하던 SNS 활동을 중단했었고, 저희는 그렇게 집에서만 뒹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모든 생활비를 전액 지원해 주셨지만, 저는 결국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런 생활을 이어나가는 건 아니다 싶었고, 저는 사업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멍청하게도 자존감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냥 제가 뭘 시작하면 언제든지 돈은 쉽게 따라올 거라고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지인들 몇 명과 함께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서 저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도 훨씬 잘 되었습니다. 동업을 하게 된 지인들과 저는 열심히 발벗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간다면 아버지를 넘어서서 훨씬 더 성공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런 달콤한 꿈도 잠시였습니다. 왜 사업을 할 때 절대로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더군요. 돈 문제로 서로가 부딪히게 되더니 결국에는 사업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입장이 다 달랐었죠. 누군가는 자금을 투자했고 누군가는 발로 뛰었고, 그러다 보니 굳이 서로가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고 분열이 되었던 거죠. 결국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면서 서로가 각자 제 갈 길을 가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했던 사업의 시장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또 버텨봤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하고 또다시 백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점점 부모님 뵙기도 부끄러웠고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저는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그런 저를 걱정해주시는 부모님과도 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다 필요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모님과 연락도 끊게 된 거죠. 부모님도 그때는 지칠 대로 지치셨는지 완강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는 그런 제게 엄청나게 불만을 가졌고 매일같이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둘 다 수입이 없는데 그렇게 싸우면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내가 어떻게든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그날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쓸 수 있는 게 몸뚱아리 밖에 없다 보니 배달 대행도 해보고 대리기사도 뛰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버텨갔지만 도저히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부모님께 사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실망시켜드린 죄스러운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서 아버지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동생이 대학을 포기한 채 사업을 돕고 있었고 동생이 그 사업을 이을 예정이었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을 생각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고 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보다는 기술이라도 배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들어가게 된 거였죠. 동생이 밑에서 일을 배워가며 했지만 기분이 나쁜 건 전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더 뼈저리게 사회생활에 힘들다라는 걸 깨달은 덕분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부모님 카드로 돈을 막무가내로 쓰던 나날을 반성하게 됐고 오히려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저는 부모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좋은 결과들이 점차 뒤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존의 업체들보다 제법 규모가 큰 업체들이 운 좋게 거래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의 출근 시간은 매일 새벽 6시가 되었고 퇴근은 저녁 10시 이후에 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은 점점 힘이 들었죠. 하지만 과거 부모님 등쳐먹으면서 백수로 지낼 때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항상 떳떳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이제서야 사람 취급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고 제 스스로를 안도하면서 힘을 내고 있었죠.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사는 게 맞구나 싶으면서 말이죠. 그때쯤에 아내는 휴대폰을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규로 가입하는 게 저렴하길래 신규로 하나 사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연애 시절부터 그랬지만 항상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자들이 원래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많이들 하니까 뭐 그러려니 했었죠. 그런데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도 얼굴은 마주치지도 않고 대화할 틈 없이 매일같이 휴대폰만 보고 있는 게 못마땅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돈도 펑펑 쓰게 못해주는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 건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저는 최근에 업무가 과했던 건지 약간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영양제 주사를 맞고는 일찍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어야 할 아내가 집에 없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어디 갔냐고 연락을 했고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항상 휴대폰을 분신처럼 끼고 사는 사람이 연락이 없으니까 뭐지 싶었죠. 그러다 저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제가 연락을 한 지 거의 2시간이 지나서 아내에게서 답장이 와 있더라고요. 친정에 왔는데 잠깐 잠들었었다며 지금 집에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는 큰 의심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병원을 다녀온 뒤로 무리하다가는 큰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말에는 좀 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처럼 주말에 아내와 초저녁부터 외식을 하면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창 술을 마시다 아내는 화장실에 갔고 아내 가방에서 카톡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희는 연애할 때부터 서로의 휴대폰을 보지 않기로 약속했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인지 저도 모르게 아내 휴대폰을 집어들어서 보게 됐습니다. 휴대폰은 잠금 상태가 되어 있었고 얼마 전에 아내 휴대폰을 사주면서 제가 등록해 두었던 패턴으로 풀어봤습니다. 아직 패턴을 바꾸지 않았는지 바로 풀리더라고요. 근데 카톡 내용을 보니 나와라고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이건 뭐지 싶었죠. 누가 유부녀인 아내에게 이따위로 말을 하나 싶었고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카톡 프로필을 보니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의 사진이더군요. 그때부터 뭔가 의심이 됐고 급속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곧장 전화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의 지 남편인데 네가 뭔데 나오라 말하고 이따위 카톡을 보내냐며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말을 더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연락 안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뭐가 죄송하냐고 계속해서 추궁을 했죠. 근데 몇 분 동안이나 그 정신나간 놈은 죄송합니다 라고만 할 뿐 제가 묻는 말에는 하나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후에 자리로 돌아왔고 저는 아내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는 곧바로 왜 남의 휴대폰 함부로 들고 있냐면서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저는 헛웃음이 났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뭐 숨기는 거 있냐고? 도대체 왜 그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화내냐고 물었죠. 아내는 휴대폰을 가져가서 자신에게 온 카톡 내용을 봤는지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더군요. 설마 오해하는 건 아니지? 라며 예전에 광고 의뢰하셨었던 사장님인데 연락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는 아는 사람한테 문자를 그따위로 보내는 사람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러게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닌가 본데? 라며 시치미를 떼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 사람한테 전화했고 그 사람이 다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끝까지 거짓말하려고 하냐고 말했습니다. 외도를 했다고 듣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아내를 떠보려고 그렇게 말해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통화 내역을 확인하더니 조용히 있다가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그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냥 단순한 착각이길 바랬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귀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이게 미안하다고 될 일이냐고 말했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거짓말 하나라도 하면 연락 온 그놈 당장 찾아가서 다 엎어버리고
네가 한 짓도 너희 친정에 가서 다 말한다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내도 처음부터 이러고 싶지 않았답니다. 제가 배달 대행에 대리기사까지 하면서 한창 힘들게 지내던 때 자신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다시 SNS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참을 쉬어서 그런지 예전처럼 광고가 들어오지 않았고 이 남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딸을 잃었어. 너무 그리워서 그런데 만나서 밥만 먹어줄 수 없겠냐며 부탁을 들어주면 30만 원을 준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남자가 헛짓거리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 생각을 가졌고 밥만 먹고 30만 원이나 챙기자 싶어서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젠틀했고 약속대로 밥만 먹었는데도 30만 원을 줬답니다. 그렇게 만남을 몇 번 더 이어가다 보니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냐고 물었죠. 아내는 엄청 놀라면서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아내를 떠봤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너 지금 또 거짓말 하냐고 그 남자한테 이미 다 들었다고 하니까. 아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미안하다면서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랬다네요. 그런 모습을 보니 숨이 막혔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미친 듯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가 이따위로 내 뒤통수를 치냐며. 내가 힘들어서 그랬던 거면 여지껏 그 더러운 돈 받은 거 어디 갔냐고 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어 보여서 그랬다더니 그 더러운 돈으로 뭘 했을지 뻔히 보였죠.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같이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일단 집으로 꺼지라고 하고는 저는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밥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억지로 먹어도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전부 토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별로 힘든 것도 없었는지 별로 달라진 모습이 없더군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왜 이렇게 말랐냐면서 자신이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돈이 그렇게 좋냐고. 내가 잠깐 힘들게 하니까 그새를 못 참고 그렇게 곧바로 다른 남자한테 붙어 먹으면서 그 더러운 돈으로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좋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너무 많이 불편했답니다. 근데 여자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화장품이며 여성용품을 샀고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면서 핑계를 대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면서 벌어다 준 돈은 돈이 아닌가요? 저는 그동안 내가 집에 넣어준 생활비는 어디다 썼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사실 친정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생활비를 보내줬다고 하더군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와 제가 결혼을 할 때 돈 한 푼도 보태지 않았던 친정이고 제 부모님과 다투고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도움을 청했을 때 내정하게 거절했던 장인 장모였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한테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보냈다고 하네요. 이 말을 아내에게 하면서 네가 도대체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럼 어떻게 하냐며.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 힘들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었답니다. 도대체 뭘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돈 10원도 못 벌어온 것도 아니고 충분히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그 돈을 홀로 제가 이곳에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기막힌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인생을 더 경험해보신 분들의 진심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전쟁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실제로 저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픽션일 거라 생각했지만 실화에 근거를 둔 거라 하더군요. 드라마라고 해도 믿기 힘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얼마 전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직장에서 회식이 있다면서 늦을 거라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애들과 저녁을 먹고 나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아내는 회식이 있는 날은 보통 밤 10시쯤 집에 들어오곤 했기에 그 전에는 굳이 회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밤 10시가 넘어서도 아내가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된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신호음을 한참 기다려봤지만 전화를 받질 않았고 그 이후로도 서너 번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더군요. 언제 오냐고 문자를 해도 대꾸가 없고요. 그렇게 20분가량을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10시 20분쯤 되어서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아내는 전화를 받았고 집에 가는 택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던 마음이 한결 놓였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아내의 목소리 뒤로 웬 남자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택시기사님이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 없이 끊었죠. 그런데 아내가 회식을 하는 장소는 집에서 택시로 10분 정도 거리인데 11시가 넘어가는데도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또다시 걱정이 된 저는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택시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전화를 했죠. 그런데 또 아까처럼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정이 다 될 때까지 1시간이 넘도록 전화를 하자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대꾸를 하는 게 아니라 웬 남자 목소리가 나더니 아내랑 대화를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아마 아내가 전화 수신을 거절하려다 실수로 통화 버튼을 잘못 누른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녹음 버튼을 누르고 아내를 불렀는데도 대답이 없길래 가만히 그 둘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죠. 아내는 그 남자에게 오빠 하며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둥, 오빠 아내하고 비교해서 누가 낫냐는 둥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남자는 아내한테 네가 그동안 내가 만난 여자 중에 제일 이쁘다면서 자기야 이리 와 하더니 내가 앞으로 다 책임질게 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오빠만 믿으면 되는 거지? 이딴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도 일단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에 가만히 듣고 있었죠. 아내는 전화가 연결된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놈이랑 거리낌 없이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더군요. 중간중간 어김없이 연인들이 대화하는 듯한 헛소리가 들렸고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 소리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도 들리고 남자가 냉장고 안에 물을 꺼내서 목마르다는 아내한테 주는 소리도 들리고 내가 듣다 기가 막혀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이름을 불러도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벌레 씹은 표정으로 계속 듣고 있다 보니 갑자기 연결이 끊겨버리더라고요. 아내한테 계속 전화를 하다 보니 제 휴대폰이 방전이 된 거였습니다.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충전기를 연결하고 다시 전화를 계속해보니까 안 받더라고요. 애들은 자고 있고 혼자서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참담했죠. 계속 줄담배를 피우면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온 아내는 제가 자는 줄 알고 안방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거실 소파에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불을 켜고 들여다보니까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더군요. 저는 아내를 데리고 안방에 들어와서 어디 갔다가 이제 오길래 전화도 안 받았냐고 조용히 물었죠. 아내는 회사 사람들이랑 노래방 갔다가 해장국집에서 얘기 좀 하느라 늦었다 했죠. 말하는 게 술이 아직도 덜 깬 것 같았어요. 주먹으로 한 대 패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녹음한 음성 파일을 들려줬죠. 여기 어디냐고 하니까 해장국집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니들은 무슨 해장국집에서 사랑한다는 헛소리를 하냐? 그리고 당신이 오빠하는 놈은 누구냐고 물으니까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라고 말하더군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큰 소리 냈다간 애들이 알게 될 것 같고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될 것 같아서 일단 잘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폰을 뒤져보니 웬 모르는 남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폰으로 전화를 하니 받질 않더군요. 일단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애들이 교회 간다고 나간 후에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온 아내에게 물었죠. 밤새 음성 파일을 수십 번 들어봐도 이건 모텔이다. 무슨 해장국집에 화장실과 냉장고가 딸린 방이 있냐고 추궁했죠. 계속되는 저의 추궁에 아내는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이 없다고만 하더군요. 기억나는 건 해장국집이 마지막이고 1차 회식 끝난 후부터 해장국집 갈 때까지의 기억은 끊겼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을 네 귀로 들어봐라 하고 들려줬죠. 제 아내는 대화 나누는 소리 이외에는 다른 소리는 전혀 안 들린다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서 나는 들리는데 넌 왜 안 들리냐니까. 그 남자랑 신체 접촉은 절대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은 들리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그 상대방 남자놈의 아내한테서 전화가 오면서부터입니다. 그놈 아내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고 통화 내용을 듣기 위해 한 뼘 통화를 켜고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결정적 증거가 나왔죠. 그놈 지갑 안에서 숙박비를 결제한 카드 영수증이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현금도 아닌 카드로 숙박비를 계산했더군요. 나중에라도 카드 내역이 밝혀지면 어쩌려고 겁도 없이 그곳에서 카드를 긁는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술에 취해서 정신이 나갔던 건지 앞뒤 걱정 안 하고 그런 거겠죠. 아무튼 그걸 근거로 그놈을 추궁하니까 제 아내와 갔었다고 말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놈 아내는 제 아내한테 온갖 욕을 하였고 제 아내는 같이 가기는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진정하라는 식으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저는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죠. 내가 음성 녹음을 근거로 추궁할 땐 아니라고 딱 잡아떼던 아내가 영수증이 나왔다는 말에 그놈이랑 같이 들어갔던 걸 인정한 겁니다. 처음엔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떼던 아내가 물적 증거가 나오자 거길 갔던 것을 자백은 하는데 이번엔 신체 접촉 같은 건 절대 없었다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해서 잡아떼는 모습에 너무 열이 받았죠. 그래서 그놈 아내와 제가 직접 통화를 하게 됐죠. 그 여자 얘기를 들어보니 그놈도 제 아내한테 같이 들어가긴 했지만 신체 접촉은 안 했다고 주장했다더군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 멀쩡한 두 남녀가 거길 들어가 놓고 그냥 나왔다는 게 믿어질까요? 만약 제가 그 안에서 벌어진 음성 녹음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안에서 회사 얘기만 하고 나왔다고 우길 판이었지만 물적 증거 앞에서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더 괘씸하게도 증거가 나올 때마다 딱 거기까지만 인정하는 거죠. 처음에는 둘이서 2차로 해장국집만 갔다고 했다가 카드 영수증 나오니까 거길 간 것까지만 인정하고 아무 짓 안 했다고 하다가 음성 파일 들려주자 서로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 거지만 신체 접촉은 없다는 식으로 확실한 증거 앞에서만 자백을 하는 식이었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밤새 잠도 못 자고 담배만 피웠더니 머리가 너무 무겁더군요. 밖에 나가 또 다시 담배를 피워 물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놈과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던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고 그놈과 사랑한다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정말 참담하고 분노가 미쳐버릴 심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다시 들어가 보니 아내가 그놈 아내랑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놈 아내한테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기를 뺏어서 그놈 아내한테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좀 전에 지 남편이랑 제 아내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놈이 제 아내가 괜찮은지 안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밖에 있는 사이에 그놈한테 문자를 보내서 무조건 안 했다고 탁 잡아떼려고 하자
그놈이 제 아내가 남편인 저한테 폭행이나 당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그걸 그놈 아내한테 또 들킨 거죠. 아내가 보낸 문자도 들키고요. 그놈 아내는 제 아내한테 딱 잡았대라는 말을 왜 했냐고 물었더니 괜한 오해할까봐 아무 일 없었으니까 안심하라는 뜻으로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다 큰 어른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곳을 간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제가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습니다. 결혼 10여 년 동안 서로 다정하게 지내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서로 안정되게 교감을 나누며 살아왔으니까요.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었지만 홧김에 딴 남자 바라보게끔 아내를 화나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 역시 결혼 후에는 아내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항상 나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던 아내였기에 제가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 후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애들이 눈에 박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로 이번 일은 제 인생을 통틀어 도저히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면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하고 많은 사연들을 읽어보다가 문득 예전 생각이 나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제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제게는 누가 봐도 예쁘다고 칭찬할 만큼의 미모가 뛰어난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와 아내는 30대 초반의 동갑 부부였었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외동딸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처음 만나게 된 건 남들처럼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제가 다니는 회사의 간위치에 있는 더 좋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고 회사반의 업무 파트너 담당자들이었기에 매주 몇 번씩 마주치게 되었었죠. 그러다 그녀의 미모와 능력에 점차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나왔고 집사람은 명문대를 나왔었고 얼굴은 연예인 중에 김사랑을 닮아서 세련미가 넘쳤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사근사근하게 잘하고 상냥해서 누구나 반할 만한 그런 여자였었죠. 솔직히 그에 비해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남자였었고 아내는 미모면 미모 핫벌이면 그리고 저보다 뛰어난 스펙까지 뭐 하나 꿀릴 게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상냥하게 말을 건네던 여자였는데 제가 관심을 보이자 그때부터는 전과 다르게 저를 깔보는 듯한 행동과 말을 서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런 취급이 아무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었기에 그런 상처보다도 그녀를 바라보는 행복이 더 컸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표현하면서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샌가 그녀도 제 마음을 알아줬는지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행동조차도 저를 사랑해서 변했던 행동은 아니었더군요. 왜냐하면 훗날 결혼하고 나서 술을 마시다 아내가 제게 그때 있었던 사실을 술김에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때 당시에 같은 회사의 직원과 비밀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는 이별을 통보받았고 그 복수심에 저와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그랬었다더군요. 그렇다면 제게 하는 행동을 그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테고 누군지 짐작은 갔었습니다. 그때 같이 회의를 하던 사람은 아내 팀장인 유부남과 여직원 1명, 그리고 남자 후배가 1명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후배 남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 저는 그녀의 관심이 행복하기만 했었고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확신이 들어서 고백을 하였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일방적인 마음으로 시작한 연애는 힘든 시련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회식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연락두절은 기본이었고,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남자 사람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신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져서 아내의 잘못된 모습들을 모두 다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녀와 이별을 선택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는 자주 술을 마시던 남자 사람 친구와 둘이서 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는 그 친구와는 어릴 때부터 동성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서 걱정할 거 없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제가 여자친구를 좋아해서 쫄쫄매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동안 참아오던 모든 게 터져버렸고 분노가 한번 시작하니 도저히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만약 그 남자와 둘이서 여행을 간다면 나와는 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다는 듯이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는 여행을 가버리더군요. 그런 모습에 그동안 내가 정말 연애를 잘못하고 살았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고 힘든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난 어느 새벽에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많은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그녀의 번호로 전화가 오니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고,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반갑고 좋았었습니다. 곧바로 그녀의 전화를 받아보니 우는 목소리로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동안 자신에게 잘해주던 걸 너무 몰랐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니까 자신도 저를 너무 사랑했다는 걸 깨달았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했던 선택은 자신도 후회한다며 다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않겠다고 했죠. 솔직히 고민이 잠깐 동안 되기는 했지만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용서를 받아주었고 결국 연애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는 다른 평범한 연인들처럼 그녀도 제게 헌신을 다해주더군요. 달라진 모습에 저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었고 제 선택에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하던 중 1달 정도가 지난 뒤에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가진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가봤는데 임신한 지 3개월이 되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장이 덜컹 하더군요. 솔직히 기분이 좋아야 정상인데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전이면 아내가 남자 사람 친구와 여행을 갔을 시기와 겹쳤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고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남자랑 여행 가서 별일이 없었던 거 맞냐고 했죠. 그러자 여자친구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무슨 그따위 생각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친구와는 동성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서 아무 일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정의심이 되면 나중에 아기 낳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도 된다고 하면서 괜히 책임지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저를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아내의 당당한 태도에 제가 너무 의심만 가지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한 건 아닌가 싶어서 사과를 했고, 결국 아내와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하고 서둘러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걱정이 없었고 아내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께서 하시던 자영업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아둔 재산이 제법 많았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신혼집을 서울 한복판에서 대출 없이 자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남들 부러울 거 하나 없었고 진짜 세상이 모두 다 제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집사람은 곧바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와의 합의하에 딸아이와 저의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제 친자식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의심한 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그날 이후로 아내를 공주님처럼 모시면서 지내게 되었고,
12년 동안 저희 부부는 남들 부럽지 않게 평범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 생각은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지만요. 아내가 연예인처럼 예쁘고 날씬하고 동네 주민들 누구에게나 상냥했었는데 이런 성격들이 어쩌면 다 불행의 시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착하고 상냥한 성격이 마냥 좋다고 생각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절실하게 생각나더군요. 아무튼 어느 날 옆집의 유명 배우처럼 생긴 데다가 근육질 몸매의 얼굴도 잘생긴 30대 정도의 이혼남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기부터 뭔가 모르게 평화로웠던지 삶이 엉망진창으로 뒤엉켰던 것 같네요. 그 사람이 이사를 오고부터 복도에 담배 냄새가 많이 났었고 담배 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참다 못한 집사람이 그놈에게 주의를 준다고 하면서 말을 섞더니 그 남자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며 저보고도 오고 가며 친하게 지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와 이야기를 할 때 자신도 모르게 매번 옆집 아저씨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면서 언제부턴가 옆집에 사는 이혼남의 이야기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하고 나서 저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괜히 예전처럼 또다시 의심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혹시라도 찌질하게 보일까 봐서 일체의 잔소리를 삼가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딸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했던 미안함이 너무 컸었기에 사람하는 아내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생각은 딱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아내의 행동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언제부터인가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사람이 집안에서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다든지 평소와는 다르게 집에서 입는 반바지나 치마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짧아졌습니다. 제가 고지식해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민망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드러냈었죠. 오죽하면 근처 슈퍼에 가서 담배를 사고 있을 때 슈퍼 아주머니가 그러더군요. 아이 엄마가 너무 노출이 심하다면서 요즘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과거에도 아내의 미모래식에 질투해서 가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적이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아내가 많이 외로워졌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자들의 한때 기분 이련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바람의 징조를 포착했어야 됐는데 말이죠. 그렇게 아내를 믿으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근을 다녀오고 나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옷을 갈아입고 안방에서 TV를 보면서 쉬고 있으니 아내가 욕실에서 나오더군요. 그런데 생전 처음으로 보는 민망한 속옷 차림으로 나오더니